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이어지는 장마 때문에 바깥 분위기는 좀 우중충합니다만 증시만큼은 좋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요, 경제지표 개선으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나왔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 훈풍을 받아서 우리 증시도 오늘 상승세 보여주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2284포인트까지 터치를 하면서 연중 최고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코스피 1%가량 상승 중인 상황이죠.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의 모셔보고요. 8월의 스타트 라인에서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그 리스트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7월의 마지막 주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주식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네, 지니스탁의 진의와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지난달부터 전문가님께서는 이 8월 증시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초반 분위기 그렇게 실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월 전망 좀 해볼 텐데 일단은요, 먼저 전문가님 8월에 있을 주요 이벤트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8월 증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2개월 정도 지난 거라서 이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6월 달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그러니까 7, 8월 서머 랠리는 계속 이제 유효하다.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대비를 하자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그 흐름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8월 달 어떤 이벤트가 있고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 번씩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잔잔한 이벤트들은 제가 다 생략을 했고요. 시장에 좀 그래도 메인급이라고 할 수 있는 재료들만 제가 좀 추려냈는데요. 자, 일단 이제 지금 중국 베이다이어 이쪽에서 회의가 열리죠. 베이다이어 회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인대가 끝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경제적인 부분을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중국의 경제 구체적인 방향이라든지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논의를 하는 건데, 이번 이 베이다이어 회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의제가 많죠. 지금 미중 간의 이 충돌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화이웨이라든지 틱톡 관련 부분에 대한 포지션, 물론 틱톡은 최근에 MS 쪽에서 이제 매수한다고 해가지고 인수를 한다고 해서 조금은 좀 낮아지긴 했지만요. 어쨌든 미국 쪽에 무역 압박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홍콩 관련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좀 이슈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는 지금 샨샤댐 그쪽에 관련된 이제 우려, 호우와 홍수와 관련된 또 이쪽 관련된 부분에 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서 물론 이제 매해 이 베이다이어 회의가 중요하긴 하지만 또 올해는 또 시장이 좀 특징적인 특별한 또 이슈가 또 될 수도 있는 이벤트라서 이건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8월 셋째 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17일부터 20일까지 하는데 사실상 이제 이때부터 미국은 이제 대선 레이스에 돌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월 셋째 주에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마지막 주죠. 넷째 주에는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사실상 아시는 것처럼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출사표를 이제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이제 소위 말하면 차기 이제 재선이 되었을 때 경제 공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8월에 어찌 보면 가장 메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8월 27일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뭔가 이벤트가 없어서 잭슨홀 미팅이나 이런 게 그렇게 시장에 관심이 가져지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잭슨홀 미팅은 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라서 이 잭슨홀 미팅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게 잭슨홀에서 열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열릴지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 잭슨홀 미팅이 어쨌든 하긴 할 겁니다. 그냥 취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더라도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9월 FMC 회의에 꽤 큰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힌트를 줄지는 뭐 아직은 모르지만 시장에서는 최소한 제로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혹시라도 여기서 뭐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 이벤트를 봤을 때 저는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7, 8월은 확실하게 이벤트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려감이 크진 않은데 중요한 건 이제 9월 달부터는 좀 살살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잭슨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8월의 주요 이벤트들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중국이죠. 베이다이어에서 중국의 지도부 인원들이 모여서 국정을 논의를 합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미국에서 이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민주당, 공화당의 전당대회도 8월에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잭슨홀 미팅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연준 의장과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텐데 이런 코멘트들도 챙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벤트들 굵직한 것들은 점검을 해봤는데 자, 전문가님, 이 밖에 좀 주목해볼 이벤트는 또 없을까요? 네, 뭐 사실 앞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거는 좀 이제 이 이벤트 8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거 말고도 없었던 이벤트들이 좀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미국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 부분인데 원래 같으면 이제 지난달에 통과가 되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합의가 안 된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있는 건 민주당은 지금 현재 공화당이 아닌 1조 달러보다 규모를 더 늘리자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최대 3조 5천억 달러까지 늘려야 된다라는 건데 뭐 그러면 만약에 합의가 어쨌든 이 소위 말하면 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 나가면 원안보다는 확실하게 더 이 부양책 규모가 더 커질 거죠.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악재는 아닌데 중요한 건 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신경을 써야 되냐면 통과가 지금 되지 않으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추가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못 받으면 이게 소비의 절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이 실업률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라든지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좀 원활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죠. 실제로 그런 경제 지표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수당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소비가 계속 살아나고 그러니까 실업률은 커지지만 소비는 안 죽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 증시라든지 미국 경기를 받치고 있는 요인인데 만약에 이게 추가 경기 부양 이게 합의점이 좀 타결이 늦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뭐 8월 초, 8월 둘째 주 정도 같은 경우는 좀 소비 절벽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 요 부분을 좀 우려하는 건데요. 어쨌든 2주를 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안에만 합의가 된다면 시장이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번 주를 넘긴다면 시장은 여기에 조금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때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당장 이번 주에 문제는 아니고요. 다음 주 정도는 좀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8월 달에 주요국의 경제 지표를 좀 잘 봐야 되는데 많은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8월에 발표되는 지표들은 다 7월 지표거든요. 7월 같은 경우가 뭐 2차 팬데믹과 관련된 우려감이 커졌던 거죠. 확산세가 많이 돼서 그러면 야, 이거 경기가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현재 스타트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게 이제 어제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표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달 52.6에서 지금 54.2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 경기 미국의 이제 제조업 지표가 계속 제조업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특징적으로 볼 만한 건 저기 이제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뉴오더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신규 주문. 그러니까 이 신규 주문이 확실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61.5까지 올라왔어요. 60을 넘겼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엄청나게 화랑일 때 그때 보통 한 68 정도, 70을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한 68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저는 기억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니까 물론 경기가 화랑 수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1 정도 나왔다는 건 지금 이 흔히 말하면 이제 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제조 이 업체들이 그나마 심리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가 안 죽었기 때문이거든요. 소비가 안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이 제품들 이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을 한다라는 거죠. 이 ISM 제조업 지표는 서베이 지표입니다. 그게 쉽게 말해 설문조사예요. 이 500개 미국의 주요 500개 제조업 구매 관리자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경기가 어떠냐, 뭐 좋다,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런 식으로 5가지 항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나오는 건데 그만큼 지금 현재 심리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미국의 어쨌든 뭐 이제 추가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소비가 죽지 않다 보니까 제조업 지표도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국의 이제 차이신 PMI 지수인데요. 이건 이제 정부 자료는 아니고요. 예, 이거 마켓에서 조사한 이제 차이신 PMI 지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다시 그 V자 급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 회복세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유럽 지표인데요. 유로존 역시 PMI 지표는 급락 이후에 지금 아주 급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흐름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제조업이 살아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정부의 부양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일시적이라도 이제 반등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주요 국가들의 지금 재정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마무리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세가 계속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지표에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이 부분은 시장의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 나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전에도 저희가 살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이 추가 경기 부양책의 통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 또 주요 국가들의 이 경제 지표들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달에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8월 증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일단 지금의 제 개인적인 의견은 6월 달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8월 달도 긍정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8월 달에 제가 아까 앞서 이야기 드린 이벤트 일정들을 보면 유동성과 관련된 이벤트가 없어요. 유동성과 관련된 이벤트. 물론 이제 넷째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긴 한데 이건 거의 마지막 주에 27일이니까 굉장히 월말입니다. 월말이고 이게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8월 달까지는 유동성과 관련된 이벤트는 없다라는 점이죠.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유동성 랠리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큰 악재를 하더라도 유동성과 관련된 악재가 아니면 시장에서 하락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뭐 8월 달 또 유동성에 관련된 이벤트는 없다. 여전히 전 썸머 랠리의 흐름은 유지된다라고 보고요.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월말에 나올 이벤트들, 그러니까 뭐 공화당의 전당대회라든지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이쪽에 좀 주목은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지 않는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기준 원래 제가 6월 달에는 썸머랠리 기준으로 봤을 때 2350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제가 높였습니다. 2400 정도를 상단 밴드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단 밴드로 설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한 850 정도를 6월 달에는 상단 밴드로 제가 설정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많이 다 왔죠. 그래서 한 900선 수준까지는 또 상단 밴드 정도는 설정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뷰를 유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니스탁에서는요, 8월의 증시 전망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식학개론 강의를 두 분께 들어볼 텐데요. 현재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죠. 2차 전지, 이 관련주들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건가? 또 어떤 종목을 지금 고민해 봐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대장주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 경신하면서 연일 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도대체 어디까지 오르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지금 시점에서 또 새로 탐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럼 전문가님 최근 업황에 대해서 자세히 봐주시죠.
네, 2차 전지나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늘 있었는데요. 최근에 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제 상승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LG화학이 조금 네. 선을 끄는 먼저 스타트를 걸었죠. LG화학이 이제 상반기 때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 이슈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기업들도 다 상승해줬고요. 관련된 소재 업체들도 크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핫한 이슈가 이제 말씀드린 LG화학의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네. 시장 1위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의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합치면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하반기 때부터 유럽이나 뭐 중국, 미국의 회복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조금 더 호재일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2025년 5년 뒤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5배 이상이 증가할 것이라는 통계치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LG화학이 상반기 이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시는 표가 이제 점유율 표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많이 올랐네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성장률이 좀 네. 눈에 두드러지고요. 사실 저희가 상반기 때 5월에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종목들을 했었죠. 네, 설명해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도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터리 점유율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더 크게 상승을 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3사 이제 배터리 기업들을 합치면 이게 한 35% 정도가 네. 되는데요. 거의 뭐 보니까 정년 대비 거의 한 2배 이상 다 점유율을 높였네요. 네, 각 기업마다 2배씩 올랐으니까 네. 당연히 세 3사를 합친 점유율 역시도 네. 2배가 상승을 했고요. 글로벌적으로 3분의 1 이상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만든 전기차가 이제 생산이 되는 거고요. 뭐 2, 3위 같은 경우에는 뭐 CATL, 파나소닉 이렇게 순위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당연히 많이 팔릴 것이고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시장 규모 면에서 보면요. 생산 규모나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제가 다음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당장 2025년에 5배 이상의 상승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렸던 뭐 2030년, 멀게 10년, 20년이 아니라 당장 5년 뒤니까 이 수치가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길거리에서 보이는 차량이 전기차 한 대였다면 이제는 5대가 이제 더 느는 거니까 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글로벌적인 뭐 규모, 뭐 수요, 배터리, 뭐 판매량 이거는 뭐 각 국에서 발표된 전기차 관련 뭐 정책의 보조금이나 뭐 판매량, 대수를 시나리오별로 하는 건데요. 역시 그냥 그래프적으로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의미가 있고요. 다음 그래프도 보여주시면 일단 네, 이렇게 최근에 또 전기차 배터리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이런 전기차나 배터리 생산이 수요가 증가한다라도 있지만 이걸 것 같아요. 아무래도 9월 달에 있을 그렇죠. 테슬라. 테슬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테슬라는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뭐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네. 9월 달에 배터리 데이라고 테슬라가 이제 발표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개의 기대감이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테라팩토리. 네. 증설을 과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기가팩토리라고 해서 그렇죠. 네, 배터리 자동화 시스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20배, 30배 더 증가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심 여부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배터리 성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가라는 그렇죠. 몇 부분이 킬로 갈 거냐 뭐 네, 이것도 나오겠죠. 그렇죠. 이따 잠시 후에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배터리 셀 가격. 결국에 원가를 절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해서 우리가 전기차도 잘 만들지만 배터리도 자체적으로 잘 만든다라는 걸 되게 뽐내고 싶어 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도 원가거든요. 얼마나 싸게 만드냐가 중요한데 이것도 이번에 조금 발표를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내연기관차에서 만들었던 그 가격만큼 네. 셀 배터리 만드는 원가를 떨어뜨렸을지가 관심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테슬라에서 항상 말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로드러너, 비밀 프로젝트라고 네. 하는 게 있는데요.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배터리를 열심히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던 비밀 프로젝트가 과연 공개가 될 것인가라는 게 이번에 9월에 이제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 일단 테라팩토리는 그냥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테슬라에서 이제
원래 기가팩토리라고 해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보다 20배에서 30배 큰 테라팩토리 규모로 이제 하고 현재 미국에 이제 세워지고 있죠.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캐나다에 이제 자동 팩토리 하는 기업도 인수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넓힐 것 같고 그 다음 자료 보여주시면 테슬라가 현재 이제 만들고 있는 전기차들 관련해서는 뭐 배터리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주행거리가. 그렇죠. 주행거리가 압도적이라서 확실히 잘 나오고 네. 있어서 저기 그림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테슬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 모델들의 전기차 주행 거리인데요. 다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뭐 600km 가 테슬라에서 있으니까. 그렇죠. 네. 647km라고 해서 뭐 어느 기사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이 전기차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들의 기준이 400km 이하여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 정도 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00km 정도 나오면 사실상 장거리 주행은 좀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이제 도심 주행 정도만 생각을 하고 한 400km 정도가 넘어가면 장거리용으로도 쓴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주요 뭐 니로라든지 이런 종목이란다. 자동차들도 전기차들. 400 기준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네. 400 정도인데 요거를 넘기려면 추가적인 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 뒤에 그렇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주행거리 면에서 앞서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오른쪽 표도 보시면 테슬라에서 그래서 그 만들고 있는 배터리들의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드냐라고 했을 때 확실히 뭐랄까요 평균적인 다른 배터리 생산 업체들보다는 낮아요. 싸게 만들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동화가 많이 돼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자동화돼서 인건비도 지금 절감을 계속 네.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테슬라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내연기관차가 이제 만들 때 이제 1kW당 $100가 이제 최고의 그 가격이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이번에 9월에 발표하는 그 수준이 비용이 그 수준까지 왔을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에서 배터리까지도 앞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다른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도 이에 앞서서 빨리 따라가는 네,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국내 배터리 3사 지금 흐름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 더욱더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또 이 테슬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9월에 있을 테슬라 배터리데이 요 내용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전문가님 궁금해지는 게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 원하시는 분들 많은데 투자할 때 꼭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네. 배터리 이제 관련 기업들을 투자를 하실 때 주목해야 될 점은 이렇게 테슬라와 비테슬라로 나뉘는 지금 구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테슬라가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뭐 좀 기정사실화가 되었으니까 비테슬라들이 이 테슬라의 뭐 배터리 성능을 따라잡기 위해서 소재나 그리고 구조적인 면에서 변화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또 앞으로 배터리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쪽에서 변화를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들도 있지만 일단 정리해드리면 테슬라가 아닌 그러니까 비테슬라 업체들이 이제 열심히 기술을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핵심 쟁점은 이거겠죠. 핵심 포인트들은 과연 에너지 밀도를 얼마나 더 높일 수 있겠느냐. 이게 얼마나 이제 거리가 많이 가냐는 거겠죠. 그렇죠. 밀도가 이제 주행 거리랑 네. 상관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배터리가 얼마나 길게 그렇죠. 수명을 다할 수 있겠느냐. 오래 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 보통 이제 한번 사면 요즘은 10년은 넘게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전기차가 중고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배터리 수명이 결국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네. 거라서 이것도 신경 많이 쓰겠죠. 결국엔 배터리 가격이 지금 전기차의 가격이랑 그렇죠. 거의 같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충전도 그렇죠. 이거는 전기차 급속. 타보신 분 아실 네, 겁니다. 맞아요. 진짜 이게 휴게소에서 거짓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 급속 충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차 들어가서 급속 충전 하잖아요. 안 돼요. 그게 엔진에 배터리 엄청나게 무리가 무리가 됩니다. 가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완속 충전할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랑 그리고 하나가 더 저는 회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 회사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급속 충전이 제대로 되는 회사가. 네, 그래서 이것도 추이하죠. 그렇죠. 급속 충전을 하기 위한 소재들의 변화들도 네.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격 경쟁력.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좀 원가를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과연 어떤 식으로 메워갈 것이냐, 소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따라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2차 전지에 구성하고 있는 소재들의 변화나 또는 그 안에 성능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것들을 들어가는 걸 영위하는 기업들을 좀 지켜보셔라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기업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 기업 내용 소개해 드리면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릴 테지만 간단하게 2차 전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소재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5월, 6월에 이제 2차 전지 소개해 드리면서 한번 짚어드리긴 했는데 2차 전지의 이제 구조를 보시면요. 양극재, 음극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극재는 이제 플러스에 들어가는 소재고 음극재는 마이너스 들어가는 소재, 그리고 그 가운데 분리막이 있죠. 양극과 음극이 맞닿지 않게 폭발을 네.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또 양극하고 음극하고 이온이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분리막이고 또 그 안에 이제 전해질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표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다음 전해질의 소재가 변하고 계속 있습니다. 바뀌고 있죠. 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전을 할 때 우리가 리튬 이온 전지가 2차 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튬이 들어가는 곳이 양극이에요. 플러스로 들어가는데요. 그 플러스로 들어간 양극으로 들어간 리튬들이 이제 이온으로 발산이 되면서 음극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극에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음극은 용량을 결정짓는 게 음극이고 양극은 출력. 그러니까 빨리 주행거리 이런 걸 결정짓는 게 양극인데 그 양극과 음극의 소재가 변하고 있다는 게 있었어요. 양극 같은 경우는 점차 갈수록 니켈의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니켈이다라고 해서 하이니켈 양극재를 영위하는 기업들도 소개해드리긴 했는데요. 하이니켈 쪽으로 좀 더 가고 있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 원래 검은 다이아에서 흑연이 사용이 됐었는데 이 흑연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그렇고 흑연 하나당 저장할 수 있는 리튬 이온이 너무 적어서 네. 그럼 용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점차 실리콘을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극재에는 이제 실리콘이 좀 더 추가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부분이 최근에 또 좀 각광받았던 게 전고체 배터리라고 네. 이제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차 전지가 이제 액체인 부분이 이 전해질 약간 겔 형태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고체 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제 전해질이 좀 사라질 것이다. 전해질 기업들이 소재를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까지 상용화되기까지는 한참 남았죠. 그렇죠.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최소 정말 5년, 5년, 네, 그리고 최고 10년까지 걸릴 것이라는 기술이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리튬 이온 전지, 지금의 전해질 구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향후 2025년까지는 변하지 않는 전해질을 쓰일 것 같고요. 그럼 전해질에 또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 첨가제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박도 있고요. 그다음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의 변화라고 할 건 없고요. 양극재와 음극재를 잘 막아주고 구멍을 얼마나 뚫었냐가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소재들의 변화, 저희가 좀 짚어드리는 포인트들을 잘 보시면서 2차 전지 관련 투자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보실 때는요, 이렇게 배터리 기술 개발 상황, 소재 변화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종목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종목들을 추천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관심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요즘에 사실 이 2차 전지가 워낙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리포트를 많이 보실 거예요. 많이 보셔가지고 근데 거기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중에서도 좀 특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어떤 게 있냐라고 저희 좀 추려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이렇게 4종목인데요. 첫 번째 한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첨보입니다. 다들 익히 이제 다 들어보셨을 종목이고요. 그나마 조금 생소한 건 한솔케미칼이 2차 전지도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한솔케미칼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솔케미칼의 가장 큰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는 맞습니다. 그 반도체 쪽이 맞아요. 예, 반도체 쪽에 과산화수소를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는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 김혜진 전문가님이 5가지 시선인가요? 기억에 아주 오래된 방송이긴 한데 그래서 거기에서 한솔케미칼을 이야기할 때 퀀텀닷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이 삼성의 퀀텀닷을 소재를 생산하는 이제 독점 기업입니다. 납품한 독점 기업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비메모리죠. 삼성이 비메모리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 쪽에 들어가는
뭐 많은 소위 말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액들이 있는데 세정액들이 있는데 거기에 과산화수소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과산화수소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라인은 독점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한솔 케미컬 걸 써요. 다른 거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이 만약에 비메모리를 활성화를 해서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 쪽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그쪽에 출하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과산화수소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수혜주고요. 그리고 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퀀텀닥 같은 경우도 거의 이쪽이 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이제 TSMC에도 납품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양쪽 모두의 또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뭐 이거는 그냥 이 반도체 반도체네요. 설명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솔케미칼이 그만큼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이제 매출이 나오는데 최근 들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신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입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전혀 아무것도 안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분리막은 이미 이제 생산을 해서 SK 이노베이션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분리막 관리 재료는 그다음에 바인더, 그다음에 응급제 관련 부분을 생산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바인더 같은 경우는 바인더가 이제 양극재 바인더가 있고 응급제 바인더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바인더가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를 하려면 그 2차 전지의 좀 구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동박이 어떤 건지, 활물질이 뭔지, 도전제가 뭔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바인더가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건 뒤에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애기 키우시는 분, 근데 애기를 안 키우셔도 슬라임은 알지 않나요? 슬라임 그 예, 유튜브에서 만지면 이렇게 찰흙같이 되는 거 소리. 있죠. 예, 그래서 그 슬라임을 일단 제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활물질, 그러니까 양극재나 음극재에 활물질들은 대부분 가루입니다. 가루. 가루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가루를 그냥 해버리면 그 전해에서 막 자기 맘대로 막 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잡아둘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게 바인더입니다. 그래서 도전제도 대부분 다 가루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슬라임이 바인더입니다. 이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파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뭐 장식 용구 있잖아요. 이쁜 거. 그걸 이쁜 걸 막 넣어가지고 막 반죽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나오는 게 소위 말하면 바인더 역할이고 그 안에 들어간 파츠가 쉽게 말하면 도전제나 그다음 활물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똘똘 잘 말아서 거기에 이제 은박지를 씌우는 게 일렉포일입니다. 동박. 요거를 이렇게 일렉포일로 씌우는 거예요. 뭐 조금 더 제가 원래 김밥으로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또 먹는 거로 설명한다 할까봐 제가 다른 걸 했는데 김밥으로 설명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김이 이제 이 일렉포일이고요. 밥이 바인더고 나머지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이런 거라 생각하시고 똘똘 그게 더-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더 설명이 더 잘 되나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바인더가 양극재 바인더가 있고 음극재 바인더 다 성질이 달라요. 다 다른데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보시면 요 그림 하나 볼게요. 이게 바인더라는 게 요즘에 이제 실리콘과 관련된 바인더가 좀 많이 필요한 맞아요. 각광을 받는 게 앞서 김혜진 전문가도 이야기한 것처럼 음극재 쪽에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리튬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실리콘계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실리콘은 팽창을 많이 합니다. 내가 네. 가지고 있으면 실리콘이 몸을 불려요. 부피가 네, 부피가 커지죠. 커져 버립니다. 그건 잘못하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음극재가 실리콘으로 넘어가면 바인더도 실리콘 바인더가 가야 돼요. 관련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음극 바인더가 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실리콘 계열로 가야지 한번 소위 말하면 이렇게 처음에 실리콘 입자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리튬을 받으면 커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전이 되면 이게 다시 원래대로 쪼그러듭니다. 근데 이 실리콘 계열로 가면 늘었다 줄었다 해도 결정의 파괴가 없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바인더 같은 경우는 늘었다 다시 늘면서 이게 결정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다시 이 소위 말하면 이게 뭉칠 때 방전들 뭉칠 때 자기 멋대로 뭉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성질이 이탈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음극재 바인더 같은 경우도 실리콘이 계속 만약에 채용이 되면 음극재용 바인더도 실리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 관련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는 한솔케미컬이 독점으로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느껴지는 게 그 삼성전자가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삼성 이게 종합기술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한솔케미컬에게 이관을 해야 되네요. 좀 이전해줬어요. 이거 너희가 좀 해봐라. 그리고 이제 생산하라 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고모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모 회사니까 아무래도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고 어쨌든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주면서 이제 삼성 SDI와 관련된 해가지고 이쪽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관련 부분의 기술력도 지금 한솔케미컬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음극재 쪽으로의 뭐 실리콘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드린 점수는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은 대주전자재료 볼 텐데요. 사실 한솔케미컬이 설명했던 부분이랑 약간 일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좀 제가 가져오고 싶은 부분이 있었긴 했는데 그림 가져오고 싶긴 했는데요. 대주전자재료도 역시 그 음극재 관련 음극 활 물질을 상용화하고 있는 생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고요. 지금 현재 그 구조를 제가 또 그림이 아닌 말로 설명해드리면 2차 전지에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을 때 이제 양극재는 이제 밀도, 에너지의 밀도, 출력 같은 거 이제 주행 거리를 늘리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음극재는 그 리튬을 받아놨다가 이제 쓰기 때문에 에너지 배터리 용량을 결정하는데 이제 음극재가 필요한데 이 음극재 원래 흑연이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리튬이 탄소 이온이니까 탄소 이온이 흑연은 네. 흑연이 6개 있을 때 탄소를 하나 받아요. 네. 네, 아까 그 구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림 네, 이게 좀 어려운 그림이긴 한데 왼쪽 그림이 이제 그 흑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2D인데요. 보시면 점 6개 하나당 가운데 초록색 하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리튬 이온이에요. 네. 그러니까 탄소 6개, 흑연 6개가 탄소 하나를 잡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제 에너지 효율이 안 좋은데 이걸 왜 실리콘으로 바꿔야 되냐?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얘 하나만 가지고 실리콘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실리콘 하나만 가지고도 초록색 여러 개 잡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도 탄소 이온, 리튬 이온을 5.5개까지 잡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에너지 밀도가 효율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용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쓰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음극재에 이 실리콘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아까 문성희 전문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리콘은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하거든요. 그럼 팽창하는 동안 물론 폭발의 위험도 있고 이게 실리콘이 이제 리튬 이온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전기를 발생하는 건데 여기를 싸고 있는 막이 SEI라는 막이 있는데요. 그 막이 깨져버리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막을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실리콘을 쓸 때도 실리콘을 나노화로 쪼개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인더도 다른 용품을 써보고 해봤지만 결국엔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닥터 캡슐 같은 거죠. 그렇죠. 네, 맞네요. 잠까지 살아가는. 잠깐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그 캡슐 이 탄소 이온, 리튬 이온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음극재 실리콘의 활 물질을 보호해서 그걸 납품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생산하는 기업이 지금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지금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 사실 본격적으로 상용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전기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첫 스타트가 그 포르쉐의 타이칸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LG화학이 납품을 해서 LG화학이 포르쉐 납품을 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시험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반응이 뭐 괜찮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걱정하는 건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실리콘 소재가 그럼 가격이 점차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 많이 쓰이니까. 근데 그 대신에 이제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요. 이쪽으로 앞으로 소재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도 지금 음극재의 변화, 소재의 변화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국내에서 독보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도 전 좋게 보고 있어서요. 네, 이건 음극 화물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현재 대주전자 재료가 맨 위에 있는데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리콘 음극재가 사용이 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대주전자 재료도 역시 저는 점수를 높게 줘서 점수는 10점을 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지금 시간이 없네요.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노 신소재입니다. 근데 대주전자 재료랑 뭐 거의 같은 역할을 뭐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음극재 쪽에 실리콘을 코팅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죠. 나노라는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나노 입자를 이제 입자로 개발해서 뭔가 기술로 만드는 데는 좀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미세화 공정으로 넘어갈수록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할수록 수혜주인데 반도체 쪽은 이제 CMP 공정에서 들어가는 슬러리 관련 쪽은 이제 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 슬러리가 미세화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나노화로 쪼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 반도체 미세화 공정 쪽에도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앞서 이야기된 것처럼 이제 실리콘 이 코팅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데 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인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 탄소나미 튜브죠. CNT 관련 이제 도전제 시장인데 시장은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여러분 그 CNT 감력이 그러니까
그 탄소나무 튜브는 많은 그 회사들이 되게 많이 해요. 뭐 상보도 있고 막 이래도 보면 근데 주가를 보면 별로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탄소나무 튜브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물질을 만들면 자기끼리 다 뭉쳐 있어요. 이렇게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된 것처럼 뭐 하나씩 따로따로 떨어져야지 여기 효율이 더 높거든요. 근데 이거를 떨어뜨리는 기술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탄소 나노 튜브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나노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음극재 쪽에 실리콘이 많이 들어갔을 때도 그 감싸고 있는 기술력. 이거 쉽게 말하면 이 탄소 나노 튜브가 감싸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 큰 뭉태기로 있으면 이렇게 큰 뭉태기가 이렇게 감싸면 소위 말하면 얼기설기할 거고 그러면 부피 자체도 커져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산해서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기술이 이 나노신 소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의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노신 소재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더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점수는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 첨보도 짧게 해드릴게요. 2차 전지에서 양극재, 음극재 이제 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분리막에 전해 질이 들어가는데요. 그 액체를 이제 첨보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첨보가 영위하고 있는 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사실 뭐 반도체, OLED에 다 공정이 들어가는데 2차 전지 쪽으로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설을 해서 그거에 대한 본격적인 생산도 기대가 되고요. 지금 전해액 같은 경우에도 이 전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지금 2차 전지 국내 3사에는 모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첨보 같은 경우에도 이 전해 질이 이제 거기에 첨가제를 얼마큼 넣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수명이나 뭐 충전 이런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첨가제의 사용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보가 영위하고 있는 전해질 용도가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지금 그 전해질이나 첨가제가 그 배터리 사양에 맞게 다 사용이 되고 있어서 증설을 했으니까 앞으로 뭐 지금 향후에 지금 30배, 50배까지 증설을 해야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실적이나 뭐 증설 기대감, 생산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첨보도 지금부터는 뭐 거의 좋게 보셔도 지금부터도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점수는 10점 주겠습니다. 자, 이 모든 종목이 10점이 나왔습니다. 이런 적은 제 기억으로는 최초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할 말도 더 많기 때문에 시간이 살짝 타이트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네, 사실 다 10점이라서 어떤 종목을 하셔도 저는 무관하다고 보는데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좀 자금이 크신 분들은 운영하시는 자금 크신 분들은 한솔케미컬이나 첨보 쪽으로 아무래도 이쪽이 변동성이 적으니까 이쪽을 하시는 게 맞고 자금 운용이 좀 작으신 분들은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 소재재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탑픽으로 정해드릴 종목을 아무래도 수익률 측면에서 저희는 나노신 소재가 조금 더 높은 업사이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나노신 소재를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가격 전략은 저희는 6만 원까지 목표가는 두고 좀 크게 열어두고 싶습니다. 오늘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저는 뭐 한 3번 정도 항상 나눠서 매수를 한다면 오늘 1차 매수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손절은 2,700원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000원입니다. 자, 목표가 6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목표가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렇게나 던져주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지금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6월 9일에 P&E 솔루션 그리고 6월 10일에 에코프로 BM을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자, 이 부분 잠깐 한마디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네요. 네, 또 희한하게 또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이제 목표가를 도달했는데요. 일단 P&E 솔루션 또 그때 당시 뭐 김혜진 전문가님이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뭐 목표가 추가적으로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요. 뭐 3만 원 수준까지 목표가 더 올리셔도 되고요. 어차피 그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쪽에 투자가 계속되기 때문에 셀업체들이 증설이 진행된다라는 건 P&E 솔루션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뭐 3만 원까지 더 높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사실 이제 덩치가 큰 종목이긴 하지만 저는 꾸준히 더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장의 흐름이 지금은 이런 2차 전지 종목에 가는 종목에 프리미엄을 주는 시장이라서 20만 원까지 충분히 저는 목표가 도달할 거라 보기 때문에 추가 목표가 상향 조정해서 20만 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8월 증시 전망부터 해서 요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종목군이죠.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제 슬슬 주식학개론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반까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수익 꼭 거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